아버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혼자 가셨어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최동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거리며 울리고 먼지 쌓인 창틀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약 봉지를 모아 작은 비닐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까먹었네 나도 참. 혼잣말은 낮게 흘러나왔고 그의 어깨는 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던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엔 검게 타버린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순간 동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물을 끓이려다 깜빡하고 외출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진짜 사고 나겠어? 그는 냄비를 싱크대에 옮겨두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안, 바람만 조금씩 창문을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리며 아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의가 많아서요. 곧이어 며느리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저희도 사정이 복잡해서요. 병원 검사는 조금만 미뤄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동만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병원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치매 초기 의심, 정밀 검사 필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버리려다 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거 말해봤자 뭐하냐? 저 애들 힘들게만 하지. 해가 떠오를 즈음 그는 작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신발끈을 묶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잠시 뒤 그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작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만 공중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패 끼치지 말고 내 길 가야지. 그 버스가 향한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시각 아들 부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기 전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호는 출근 준비를 하다 문을 열고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지팡이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집안을 돌았지만 방도 거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식지 않은 밥솥과 빈 약봉지만 남아 있었고 냉장고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김수정이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아침 드셨어? 없어. 아침에 나간 것 같아. 수정은 한숨을 쉬며 탁자 위 서류 몇 장을 정리하려다 멈췄습니다. 정분 오빠의 통장 봉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잠깐만 여기 왜 아무것도 없지?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영원. 그 아래엔 전액 인출 540이라는 문구가 깜빡였습니다. 수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보 아버님 돈 다 빼갔어. 상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을 빼앗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6천만 원 가까이 있던 예금이었습니다. 둘은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인출 영상을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본인께서 직접 오셔서 전액 인출하셨습니다. 직접 왔다고요?
새벽에요? CCTV 확인하시겠습니까? 모니터 속 화면에는 새벽빛 아래 모자를 눌러 쓴 동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낯설 정도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정은 불안함에 손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여보, 우리한테 말도 없이 돈을 다 뺀 거 이거 이상해. 상호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행동을 되짚었습니다. 가스 안 끄고 잠든 날, 밥을 2번 짓던 날, 그리고 대답 없이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던 날들. 집에 도착하자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 불가로 반송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상자를 들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정은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혹시 아버님 우리한테 말 못할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그러나 상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 순간 수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 알림 최동만님. 둘은 동시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요양원 안내 데스크 앞 박상우와 김수정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최동만 어르신. 이틀 전에 입소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여기로 오셨죠?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입소할 때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어가던 그들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노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방 앞에서 직원이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최동만 어르신 방입니다. 문을 열자 작은 침대 하나, 접이식 옷장 하나뿐인 방이 나타났습니다. 가방 하나와 낡아빠진 사진첩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호는 가방을 열어 약봉지와 손수건을 확인한 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첫 장엔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중간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뒤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평생 갚지 못한 빚. 상호와 수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야? 진짜 몰랐던 거야?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입소 첫날 밤 어르신이 어떤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거셨거든요. 직원은 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 지금은 해지된 상태더라고요. 상호는 그 번호를 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걸던 번호, 그리고 사진 속 낯선 여인. 그 모든 것이 맞물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요. 어르신께서 입소비 전액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보통 그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져오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상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천만 원 전액 인출, 현금 입소비, 해지된 번호, 사진 속의 여인. 그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무언가 계획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엔 아들 부부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20분 요양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문을 확인했지만 최동만의 방은 문이 열린 채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 위에는 그의 낡은 지팡이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급히 CCTV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새벽 어둠 속을 천천히 걸어나가는 동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뒷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수색팀이 꾸려져 요양원 주변 공원과 하천 쪽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상호와 수정은 요양원으로 달려오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상태가 갑자기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상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CC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어깨를 움켜쥐며 말했다. 여보, 이거 그냥 길 잃은 게 아니야. 뭔가 찾으러 간 거야. 조사팀이 동만의 방을 수색하던 중 침대 아래에서 낡은 봉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오래된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상호는 종이를 읽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시계였고 평생 아버지가 손에서 놓지 않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송금 내역이 인쇄된 서류가 담겨 있었고 수정의 계좌로 4,8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수정은 절규하듯 말했다. 나 진짜 받은 적 없어. 이거 뭐야, 나 몰랐어. 경찰은 이체 경로를 추적했지만 돈은 차명 계좌 여러 개를 거쳐 이동된 뒤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고령자 재산 이동 사건으로 바뀌었고 언론은 빠르게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78세 노인, 전 재산 인출 후 요양원에서 실종. 아들 계좌로 거액 송금 가족 간 갈등인가? 상호는 모든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행동엔 일정한 목적과 계획성이 있었다는 감각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CCTV 장면은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둑 근처 동만이 두리번거리며 하늘을 바라보다 천천히 쓰러지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상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삼킬 듯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그 답은 이제 곧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CCTV가 찍힌 강둑 주변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수풀을 뒤지고 물가를 비추는 동안 수색견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동만의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또 다른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수정은 그 문장을 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시각 지갑에서 발견된 병원 기록이 경찰서로 전달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치매 초기, 기억 손상 시작, 가족 동반 상담 권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예약일엔 가족 미동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왜 가족이 상담에 오지 않았나? 라고 물었지만 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양원 직원이 새로운 정보를 알려왔습니다. 입소 첫날 밤 동만이 계속 전화를 걸었던 번호의 주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지만 추적 결과 한 사회복지사의 과거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현재 근무지를 찾아갔고 그곳은
요양원 근처의 지역 복지센터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송은지 33는 경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만 어르신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녀는 동만과의 관계를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어머니는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미혼모였는데 동만은 어린 은지를 남몰래 먹이고 재워주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어르신은 가족에게 미안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만이 얼마 전 자신에게 했던 부탁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패 끼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 이 돈을 잠시만 맡아줘라. 그 돈은 바로 4,800만 원,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송금액과 동일했습니다. 송금은 은지가 대신 처리한 것이었고 검증되지 않은 차명 계좌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정에게 전송된 돈이 재산 이전이 아니라 동만이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생활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정은 그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놔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상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짐 안 되려고 그렇게까지. 시간이 흘러도 수색팀은 동만의 모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 공원에서 발견된 그의 지팡이와 발자국은 그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만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정리를 끝내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려 했던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아들 부부의 표정은 공포에서 후회로 변해갔습니다. 수색 48시간째 되던 새벽 강둑 근처 작은 공원에서 구조대원이 무전기를 들고 급히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명 발견. 수색팀이 모여들었고 풀숲 사이에 쓰러진 최동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체온증과 탈수로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맥박은 살아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담요를 덮으며 들것에 옮기는 동안 동만은 떨리는 입술로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지마 아직. 그 말을 들은 상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몇 시간의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밖에서 손을 붙잡고 기다렸고 수정은 이게 다 내 탓이야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빈 의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갈 무렵 담당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면회는 짧게 가능합니다. 환자실 문을 열자 산소관을 단 동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들을 알아보자 약하게 웃었습니다. 왔냐 상호야. 상호는 손등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혼자 가셨어요? 동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혼자 가셨어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침대 옆 기계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흐리게 비추었습니다. 치매라고 의사가 그러더라. 기억 사라지기 전에 내가 정리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좀 해두려고 했다. 상호는 고개를 젓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수정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돌려 작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가방을 건네주자 동만은 떨리는 손으로 안쪽 포켓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게 내가 사라지려 했던 이유다. 상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고 흔들렸지만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떠난 건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였다. 아들이 고생하는 걸 더는 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짐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호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동만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에 상호는 아버지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벽이 조용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 1층 로비에는 기자들과 경찰, 요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동만 사건이 지역 뉴스뿐 아니라 전국 뉴스까지 번지며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실종 사건의 진실 밝혀지나라는 자막이 TV 화면에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상호와 수정은 병원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요양원 간호사 송은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공문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최동만 어르신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요양원 입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본인 자금으로 처리하셨고 재산 송금 역시 가족에게 남기고자 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어 경찰이 계좌 추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정 씨 계좌로 들어간 4,800만 원은 불법 이전이나 갈취가 아닌 최동만 씨가 사회복지사에게 맡긴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명 계좌를 거치며 오류가 발생했을 뿐 어르신의 의도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욕먹을까 두려워하며 나이가 들면 내가 먼저 사라지는 게 애들한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수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커뮤니티 댓글들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부모 방치? 사실은 그 반대였네. 아버지 너무 짠하다. 우리 부모님 생각난다. 이 시대의 진짜 효는 서로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구나. 수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만의 병실로 돌아온 상호와 수정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두고 간 화분이었습니다. 최동만 어르신 쾌유 기원. 흰 종이에 적힌 글씨 아래 작은 새싹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게 됐어요. 동만은 힘겹게 눈을 떴고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 부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외로운 선택을 했던 이유는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몇 달 후 최동만은 병원에서 퇴원해 아들 집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그를 위해 마련한 작은 안락 의자와 전용 조명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면 의자 위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상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약을 챙기며 일찍 일어났고 수정은 밥상을 차리며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때 얼어붙었던 공기 대신 집안엔 잔잔한 말소리와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동만은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이 늘어났지만 가끔씩 깨어있는 순간에는 손주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나랑 그림 그릴래요? 라고 손을 잡아 끌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색연필을 쥔 그의 손은 느렸지만
표정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마는 불려진 듯 책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서랍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상우가 다가오자 그는 그 종이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던 건데 그때는 못 줬지.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가 편지를 펼치자 짧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집으로 데려왔으니 이제야 내가 가족이란 게 뭔지 알겠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뜻은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자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동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노을이 들기 시작했고 붉게 물든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상훈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손주의 발소리, 부부의 대화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동마는 어느 순간 기억을 놓쳐도 가끔씩 가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 왔구나. 노을 속에서 그 가족의 하루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만의 자리는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